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133페이지 한번 용어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나머지 주택법령상 관련 주택에 관한 부분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가면 방금 살폈던 02번에 나와 있는 공동택관리법령상 관련해서 양가 2번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주택법령상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방금 잠깐 내용들 중에 설명을 했었는 부분들인데, 여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하게 되면 그럼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요 용어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하게 되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 그래서 여기는 그 용어에 관한 질문 중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둔다 그랬고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그리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뭐 하더라? 구성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는 용어에 관한 거 일단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요. 두 번째 자치의결기구를 여기를 의무적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놔두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나 확인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의무 관리된 공동주택의 범위,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법령상 의무관리상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거냐 해서 교재는 잠깐 페이지 어디로 잠깐 확인해서 그 부분을 볼 거냐면 페이지는 145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페이지 145페이지에서 일단 페이지 145페이지를 잠깐 가서 보면 145에 가시면 일단 그 지문에 03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밑에 박스에 가보면 참고로 해가지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라 해서 지문에 가면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럼 일단 4가지 하긴 일단 그 지문에 보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1번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이 중에 1번에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라고만 돼 있으면 여기서 말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지문으로 이 지문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말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뭘로 분류합니까?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숨은 뜻은 여기서 법에서는 여기만 정리해. 여기서 그럼 숨은 뜻은 이 300세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승강기가 설치된다는 것은 그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하게 됐냐면 6층 이상이 되어야 승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승강기 설치가 없다는 건 이 층수가 몇 층 미만이다? 6층 미만 공동주택이랍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있다 없다? 없는 공동주택이면서 난방은 무슨 난방이냐면 개별 난방입니다. 그래서 난방이 개별 난방이라는 건 세대 개별로 다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일러가 설치돼서 필요 개수에 뭐 어떤 시간이나 구애 없이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난방할 수 있는 무슨 난방, 쉽게 말하면 집에 보일러 있다 무슨 난방? 개별.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지하에 커다란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보일러 한 대를 가지고 전체를 난방한 것을 중앙난방. 지역난방은 지역난방 공사로부터 열원을 공급받은 주택단지 내에서 일단 열 교환기를 거쳐서 그 열을 통해 난방을 무슨 난방? 지역난방. 그래서 여기서 말한 300 이상이나 승강기가 있다. 승강기도 없고 난방이 무슨 난방? 개별난방이라면. 그래서 여긴 단순히 6층 미만의 공동주택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300세대 이상이면 뭘로 분류하겠다?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0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래서 승강기가 설치됐다면 층수가 몇 층 이상? 6층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최소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로 최소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만 되면 분류를 시키겠다? 150세대 이상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집중식, 즉 중앙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150세대 이상이면 여기도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기 이제 지문의 첫 번째부터 쭉 해서 지문의 네 번째는 뭔가 좀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라고 돼 있어요. 4번은 지금 이제 4번은 이 4번 지문은 시험에도 분명히 등장을 하고 앞으로도 보면 등장을 할 지문인데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4번에 관한 요 긴 지문이 등장을 했을 때는 서로 앞으로 이르게 이 4번에 해당 요 지금 이르게 부르자고 서로 약속을 하자. 그리고 통상 일반적으로 이 용어를 가지고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은 여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 통상 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문이죠. 이 하나의 건축물에 뭐가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용과 상업용이 복합으로 지어진 건축물, 즉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앞으로 하자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다 보니 이 지문을 긴 지문을 굳이 길게 가지 말고 시험에 나오면 분명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오지만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통상 수업을 하거나 판서를 할 때 이 지문을 뭘로 쓰겠다, 이거를 주상복합 건축물이라 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려면 최소 그 중에 이 주거형의 세대수가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주거형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면 150세대 이상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면 이 주상복합 건축물도 뭘로 분류하겠다? 의무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여기는 일단은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이 의무관련 공동체 크게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두 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공동체의 범위는 몇 가지입니까? 1번부터 몇 번? 4에 해당. 요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무슨 대상으로 분류하겠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로 분류하겠다는 것 하나. 자, 그럼 일단은 범위를 정리해서 다시 이 방금 전에 봤던 지문으로 갑니다. 그럼 최소 지금 이 두 가지 하게 되면 첫 번째 범위 하나 정리해, 그 다음 지문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할 건데,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에 해당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는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전문적으로 관리할 자를 둔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말한 전문적으로 관리할 자를 둔다는 건 누구를 채용 배치합니까? 좀 전에 전 시간에 봤던 누구를 관리사무소장을 이때는 배치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 이때는 관리사무소장을 이때는 배치한답니다. 배치한다. 그래서 그럼 일단 좀 전에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규정은 자격자에 관한 이 자격에 관한 유무에 따라서 이 500세대 이상이면 누구를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인 누구를 배치한다? 산하보를 배치한다. 그럼 최소 공동주택 규모가 어느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면 누구를 배치합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할 누구를 채용 배치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장은 이때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법에 따라 배치한다. 배치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최소 1번부터 4번에 해당 중에 하나 해당하는 공동택이나 건축물이라면 누구를 배치합니까? 소장은 꼭 배치합니다. 그래서 소장 배치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규모로서 500 이상이면 사를, 미만이면 산하보를 배치한다 하나 정리했고, 자 두 번째는 방금 자치의결기구를 여기 의무적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치의결기구는 방금 전에 봤던 용어 뭐가 있었냐면 입주자 대비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비회의. 그럼 입주자 대비회의는 여기는 이 최소 1번부터 4에 해당하는 공동 규모에 해당 밑에는 입주자 대비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는 선택이 아니라 여기는 입주자 대비회의도 여기는 뭐 합니까? 구성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대표는 여기는 한다가 맞죠. 그래서 최소 맞다라기보다는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한 건 먼저 이 공동체 범위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범위가 정리 끝났다면 용어상에 관한 부분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와 이 좌측을 구성한다. 그래서 여기는 소장을 배치한다. 입주자 대표를 뭐하더라? 구성한다. 이 부분까지 묶어서 의무관리상 공동택은 정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지금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이 공동관리법상 관련해서 보시면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이라는 부분들은 중간에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지문상에 등장한 이 설명했던 지문으로 마무리, 그때는 이 지문 읽어가서 필요한 경우만 좀 설명되고 그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 여기서 마무리 하나 짓고요. 자, 페이지는 일단은 다시 페이지 원위치를 하셔서 이제 어디 쪽을 잠깐 넘어갈 거냐면 나머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페이지는 130페이지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주택법령상 설명드렸던 그 용어 중에 빠트림 용어에 관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은 지금 1절, 130페이지 가시면 1절에 주택법령상 용어 관련해서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시고요. 지문 중에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말 지문 그대로 주택이 뭐 준한다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뭐라고 그렇습니까? 뭐 준주택이다 용어 정리하고 있고 양가로 5번에 국민주택 규모. 지문 중에 보면 하나, 국민주택 규모라고 요 부분 하나만 잠깐 보실까요?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하게 되면 일단 규모. 국민주택의 규모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면적 이하의 규모를 띄고 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하게 되면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까?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 합니까? 국민주택 규모라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에 보시면 그 면적에 관한 규정에 주거 전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더라?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문의 두 번째 줄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지금 보시면 중간쯤 양가로 지금 단서를 줘놨네요. 단서는 지금 관련 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가 되면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 규모란 지문을 줬을 때 이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국민주택 규모를 물어보는 지문 중에 지금 두 번째 줄에 양가로에 따른 단서와 같이 지문이 등장했다면 그때는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 이하가 되냐면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주택 규모는 이제 수치 관련해서 이 주거전 면적이 85도 될 수 있고 얼마가 될 수 있어요? 단서 규정과 같이 나온다면 얼마가 됩니까? 그때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 하나 정리를 양가로 5번 정리하고 자, 우측으로 오시면 지금 지문 중에 14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해서 14번도 잠깐 볼까요? 14번은 세대 구분형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요거는 무슨 어떤 형태의 공동주택을 말하게 되냐면 자, 공동주택은 크게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하나의 부분 나머지는 무슨 부분? 공용이라고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중에 전유 부분 이 공간을 여기를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살 수 있게끔 구획된 이 부분을 여기를 전유 부분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박스 여기를 하나의 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서 이 박스 여기가 이 하나의 세대 이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단독으로 구획된 이 부분이 무슨 부분? 이 부분이 전유 부분입니다. 그럼 이 크게 봤을 때 이 부분을 통상 이해하시기 편하게 여기를 전유 부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의 세대가 몇 세대가 살 수 있습니까?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지어졌는데 이와 같은 전유분 한 세대가 여기를 뭐 해야 돼? 이걸 세대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세대를 구분했다는 건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몇 개로 쪼개 이거를 두 개로 나눠 버렸어요. 나눈 이 개소마다 각각의 세대가 몇 세대? 각각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지어진 형태의 공동. 물론 여기는 각각 이 구획이 된 이 개소를 통해서 좌우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부적인 건설 기준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개념상에 전유 부분 이 하나의 전유 부분을 뭘로 두 개로 구획을 해서 이 하나의 전유 부분 세대가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건설된 공동주택을 무슨 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가시면 용어를 자, 그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보니까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대구는 공동택 이제 보시면 방금 봤던 지문도 여기는 구분 소유를 인정한다는 구분 소유. 세대가 두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이 돼 건설 공급됐지만 구분 소유를 인정한다는 한다. 인정하지 않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해서 세부적인 건설 기준과 관련 규정은 차후 기본 과정에 정리하시고 용어는 세대 구분형 공동택 의미 정도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5번.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세대수 300세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주택을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하나 정리해서 그 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정리하고요. 한 장을 넘겨서 16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그 다음 17번 건강 친화형 주택에서 17번, 18번 장수명 주택 한번 볼까요?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무슨 주택이다? 장수명 주택이다. 그리고 19번 여기는 소유권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해서 어떤 형태의 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할 것인지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자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토지 소유권은 그리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무슨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라고 해서 용어 하나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리모델링이란 지문입니다. 리모델링이란 지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리모델링은 지금 저 보니까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지문은 지금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할 때는 허용되는 행위 변경은 어떤 행위를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1번은 대수선 나와 있고요. 2번하고 3번은 여기는 지금 지문이 길게 나와 있으면 2번하고 3번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증축을 수반하는 그래서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나중에 해당 파트에 설명을 하고도 확인할 거니까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등해서 수반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더라. 외부 형태나 구조를 일부 변경 또는 증설하는 뭐예요?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쉽게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높이나 층수를 늘리는 무슨 행위를 수반하는 리모델링 가능하다?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가능하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크게 여기다 대수선만 나와 있고 2, 3번은 증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그와 같은 목적하에서 어떤 행위를 수반한 대수선을 수반한 또는 증축을 수반한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행위를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만 보시게 부분들. 2, 3번은 지금 거기 설명보다 차후 파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허용합니까? 네. 어떤 행위를 수반하더라? 대수선을 수반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이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까지만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은 그 부분까지 21번 하나 봐주시고요. 21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 나와 있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인한 도시감 이주소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보면 용어에 관한 부분들은 바로 전 시간부터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해서 공동택 관리법령하고 주택법령상 용어는 이 부분까지만 기초적으로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가면 지금 134페이지 03번의 건축법령상의 주택에 관한 분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지문은 이 건축법령상 주택하게 되면 일단은 크게 단독주택과 우측의 양가로 이번에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을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 이번 이 입문 과정에서는 건축법령상의 주택에 관한 분류했을 때 양가로 1번의 단독주택과 우측 양가로 2번의 공동주택 관련해서 각각의 분류에 따른 네 가지 분류 정도만 보시고 세부적인 주택에 관한 분류의 요건은 차후 한번 정리하시고 먼저 분류에 관한 종류 대상에 관한 네 가지만 확인할 건데 양가로 1번의 단독주택의 종류는 보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협의의 단독주택부터 2번 다중주택, 3번은 다가구주택, 4번 공관, 그리고 공동주택은 보니까 1번의 아파트에서부터 마지막 4번의 기숙사까지 분류가 해서 건축법령상의 주택하게 되면 크게 단독주택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공동 종류 몇 가지,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다는 분류 하나만 확인하고요. 여기서도 용어에 관한 것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상에 관한 걸 잠깐 확인했다면 지문은 우측 135페이지 가시면 그 지문에 주택에 관한 종류 중에 동그라미 3번의 다가구 주택에 관련 분류 요건에 관한 중에 3번의 기역번의 두 번째 줄에 무슨 구조가 있냐면 필로티 구조가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 자, 지문은 그 필로티 구조만 다른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만 확인할 거냐면 여기서는 필로티 구조란 이 용어만 잠깐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구조를 필로티 구조로 합니까? 그래서 필로티 구조는 이제 보시면 필로티 구조는 공동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에 가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건물 1층이 뭐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기둥만 세워져 있고 이 기둥만 세워져 있고 벽이 막아져 있지 않은 이와 같은 구조를 무슨 구조로 하면 이거를 필로티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는 가끔 지나가다 아니면 공동대란 일반 건축물에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1층에 이 기둥만 세워져 있고 벽이 막아져 있지 않는 형태의 이 구조를 이걸 무슨 구조? 이거를 필로티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로티 구조가 무엇인지 여기는 용도는 지금 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필로티 이와 같은 형태의 구조를 무슨 구조? 이거를 필로티 구조로 합니다. 정도까지만 해서 일단 건축법령상은 단독과 공동택에 관한 종류하고 그리고 필로티 구조 정도만 확인하시게 부분들. 자, 여기까지는 잠깐 한 장을 넘겨가 봅니다. 넘기면 이제 2절에 공동주택관에 관련한 부분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장단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양가로 이번에 출입구조에 따른 분류 관한 부분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출입구조는 일단은 지금 1번, 2번 복도형과 그리고 계단 실형의 출입구조. 그래서 이제 출입구조 간단하게 여기도 보시면 굳이 그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문들이 여기는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형태의 출입구조를 띈 걸 말하는 것만 잠깐 볼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1번, 2번. 1번, 2번은 그냥 여기를 따로 분류해놨지만 복도형의 출입구조. 그래서 복도형의 출입구조하고 그다음에 계단 실형, 계단 실형의 출입구조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복도형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보시면 갑복도형의 출입구조를 띤 공동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도형입니다. 그래서 중복도형의 출입구조를 띤 공동택이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복도형의 출입구조와 그리고 계단 실형인데 다시 복도형은 뭐하고 갑복도형하고 뭘로 나뉘기에 중복도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1번에 편복도를 통해서 각 세대 출입하는 구조로서 복도에 면한 위치한 각 세대가 프라이버시나 소음 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2번 중복도형
복도를 중심으로 각 세대를 마주보게 배치된 구조로서 프라이버시나 소음 등에 노출되기 쉽고 화재 시에는 뭐하더라? 복도가 연통 역할을 해서 화재에 취약하다, 위험하다. 이론상 보시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압복도는 여기 중복도형이 되겠을 때 가압복도형은 통상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복도식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로 많이 되죠. 뭐 여기는 지금 거의 짓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한 두 개 층만 잠깐 보면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 이와 같이 편복도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편복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는 이 편복도를 통해 세대를 출입한 이와 같은 형태 건물의 이 한 면에 이렇게 편복도를 통해 세대를 출입한 이거를 가압복도 또는 이거를 뭐 편복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복도형의 출입 구조를 띈 복도형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복도형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는 통상적으로 많이 건설 공급이 됐고 지금은 뭐 건설 예전에 건설 공급됐던 거 확인할 수 있지만 중복도형의 출입 구조를 띈 형태의 공동택도 있습니다. 중복도형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복도형의 출입구조는 쉽게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복도형은 오피스텔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세요.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에는 보시면 뭐 형태가 지금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이런 범위 이렇게 해서 보면 오피스텔 이게 중간에 복도 그렇죠? 이렇게 위에 평면도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복도를 사이에 두고 세대를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배치한 형태 이와 같은 출입구조 이와 같은 이 중간에 복도를 두고 세대를 서로 마주보게 배치한 형태의 출입구조를 중복도형의 출입구조 이런 형태의 공동대 지금은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상은 중복도형의 출입구조 관련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압복도형하고 중복도형 정도는 여기 내용을 더 한번 여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는 애울 내용은 아닙니다. 부분들 그래서 가압복도형, 중복도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실형은 간단해. 계단실형 보시면 건물에 예를 들어서 계단실형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면 바로 내려서 좌우로 세대로 바로 들어갈 수 이와 같은 형태의 출입 구조를 계단실형의 출입 구조다 해서 여기는 복도형과 지금 나와 있는 계단실형의 구조 정도만 간단하게 좀 봐두실까요?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출입구조에 따른 분류 정도에서 1번, 2번, 3번 정도 단면 형식은 그냥 넘어가시게요. 각종 통로 또는 스키플로형인데 스키플로형은 뭐 예전에 11회 때 한번 용어가 잠깐 나왔는데 이건 두 번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키플로형은 여기는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 단면 형식은 일단 통과. 그리고 4번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 방식,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지역 난방 방식. 그래서 세대별로 보일러 설치됐습니다. 개별 난방. 단지 지하에 대형 보일러 설치에 난방합니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공사업 여론을 공급받아서 난방합니다. 지역 난방 방식 개념 정도만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는 난방 방식에 따른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물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는 그 2절의 양가로 2번 정도만 여기도 지문을 가지고 물어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기서 확인만 해 두시도록 합니다. 까지 해서 2절 정리하고 3절 이제 관리 주체 등이다 이제 보시면 1번의 관리 주체부터 해서 공동택 관리 기구 관련 몇 가지 부분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관리 주체에 관한 부분의 내용 간단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등장을 하는데 자, 관리 주체는 지금 보면 용어 정의할 때 잠깐 살폈었고 관리 주체 관련된 지문 몇 가지만 크게만 정리하시고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다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3절에 1번의 관리 주체 범위는 1번부터 5호에 해당되는 자를 공동호텔을 관리하는 자다. 그래서 한번 정리했던 부분이 있고요. 업무는 법령상에 몇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1번부터 쭉 해서 10번에 1번에 공동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부터 해서 10번 하자 보수 청구 등의 대행에 관한 부분까지를 뭐 합니까? 이
하자보조 청구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합니다라고 이제 쭉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그중 영어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는 그래서 업무에 관하면 이 10가지 지금 업무는 10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가지 1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걸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 이제 그중에 이제 동그라미 1번도 보면 여기는 공동체 무슨 부분인가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죠. 그래서 전유 부분은 주체 업무 그 주체가 해야 될 관리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전유 부분은 절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유란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그거는 O보다는 뭐로 갈 확률이 높아요? X로. 물론 전유란 지문이 등장하는 개수도 분명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문이 일정의 특정 부분을 뺀 나머지 지문은 거의 다 전유란 지문이 나오면 X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체 업무에 관한 것도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에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지문 중 읽어보시면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 그 업무 중에 이제 보면 영어 관련한 것만 잠깐 설명드릴 건데 4번으로 갑니다. 4번은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정리 및 관리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금 장기수선 충당금 보기 전에 방금 영어에 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뭐를 잠깐 설명드렸었냐면 장기수선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은 뭐 하더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 계획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영어상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이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지금 주요 시설은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따로 정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시설을 보는 게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주요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교체를 하고 뭘 해야 됩니까? 보수해야 돼. 그러면 이 주요 시설을 뭐 할 때, 이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합니까? 교체 보수할 때 뭘 가지고 교체 보수를 합니까? 돈을 가지고 교체 보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장기성 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이 돈이 무슨 돈이 말할까요? 그 돈이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무슨 돈?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더라? 그럼 결국 장기수선 충당금 어디에 쓰세요? 공용 부분의 모든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 비용이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에 대한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을 무슨 돈이라?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그럼 이 돈을 누가 지행수 적립 및 관리합니까? 관리 주체가 지행수 적립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은 누가 하나? 그건 잠깐 배제하고 일단 누군가는 분명히 부담을 합니다. 그 부담한 그 돈을 누가 지행수 적립 관리합니까? 관리 주체가. 그래서 지금은 그 10가지 업무를 쪼개서 법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와 같은 업무를 누가 수행하세요? 관리 주체가 수행을 합니다. 네. 한 장을 잠깐 넘기면 자, 관리 현황의 공개입니다. 그래서 관리 현황의 공개는 법에서 관리 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공동체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한다. 그래서 여기는 공개 또는 통지 사항은 몇 가지가 있냐면 1번부터 몇 번? 6번까지 6가지를 여기는 공개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 6가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가볍게 보시고 두 번째 줄 중간으로 바로 가죠. 1번부터 6번 보던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를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 줄에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도용 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6가지는 공개하는데 그 6가지 이외에 지금 두 번째 줄에 세대별 사용 명세 및 연체자의 도용 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것은 공개한다 안 한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법령을 정리할 때 뭐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나 사생활 관련한 부분에 관한 것은 공개한다, 비공개를 한다?
비공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시지만 큰 틀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다 비공개다? 그거는 당연히 누가 물어봐도 이건 뭐 해야 돼요? 비공개로 하죠. 그래서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른 규정은 공개다 비공개다?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합니다.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양가로 4번은 관리조치의 동의사항. 이제 동의사항은 그러면 관리조치의 동의사항은 여기는 그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누가 일정 행위하려면 사전 관리조치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만 확인하시게 해서 동의사항은 여러 가지를 쭉 두고 있는 질문들 중에 그 여러 가지를 보기보다는 지금은 뭐만 확인할 거냐면 동의사항은 몇 가지 1번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일단은 7번을 포함한 7번까지와 연계된 8번까지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와 같은 행위는 누가 사전 주체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여기는 이 지문 하나만 뭐 여백에 잠깐만 써놓아 보실까요? 그래서 누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동의 사항의 주체 동의였습니까?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지금 1번부터 7에 해당 이 1번부터 7에 해당되는 이 7가지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누가 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등이 하고자 한다면 사전 누구 동의를 거쳐야 됩니까? 입주자 관리 조치에 동의가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보시게 돼서 지금은 그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자잘한 부분보다는 큰 틀로서 누가 지금 번호로 봤을 때 1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됐다면 입주자 등이 하고 됐다면 사전 누구의 관리 조치에 무슨 절차가 필요하다. 관리 조치에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까지만 봐주실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십니다. 까지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부분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양가로 5번, 6번은 그냥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 한 번만 확인하시고만 통과시켜서 타이틀만 한번 보실까요? 5번에 회계서류 작성 보관 관련 1번과 2번에 관한 행위도 양가로 6번 그리고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부분도 이것도 관리 조치와 관련된 연계된 지문이다 라고 해서 양가로 5번하고 6번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고 주체 관련한 건 방금 주체에 관한 범위 그래서 주체에 관한 건 여기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보면 관리 주체는 크게 5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 주체로 분류하고 있고 업무는 10가지 중에 그중에 4번 용어만 잠깐 설명드렸고요. 동의사항은 누가 하고 될 입주자 등 1년에 행위하고 됐을 사전 주체 동의를 득해야만 할 수 있다는 이 정도까지만 좀 봐두시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4번 그리고 양가로 5번에 관한 부분 정도 그래서 양가로 5번하고 6번 5, 6번은 한번 가볍게 여기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5번하고 6번 정도 해서 그와 같은 이 회계서류 작성 보관이나 그리고 관리된 집행을 할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것도 관리 주체와 연계된 지문이다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서 봐주실게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이제 140페이지까지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겼을 때 2번, 02번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련해서 여기다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자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 공동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집행합니까? 그래서 02번에 양가로 1번에 입주자 대비 회의에서 의결하는 기억년의 업무를 포함한 1번부터 몇 번, 6번에 해당되는 업무를 누가 합니까? 관리사무소장이 그 업무를 집행한다. 그래서 여기는 6가지 업무 정도 쭉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될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십시오. 부분들은 지금 어떤 내용을 그걸 암기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읽어가시면서 관리조체와 관련된 또는 관리사무소장 관련된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 가볍게 한번 쭉 보시도록 하실게요. 입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습득하기보다는 일단 이 기본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필요 어떤 지문이나 용어 정도 확인한다는 차원에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큰 틀로서 쭉 한번 읽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게요.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쭉 해서 양가로 5번에 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관한 부분도 정리할 수 있고 한 장을 넘겼을 때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입니다. 배치. 배치만 잠깐 볼까요? 일단 지문에 일단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관한 것만 잠깐 여기는 이 관련 점을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것만 잠깐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최소 공동주택은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소장을 배치한다고 잠깐 설명을 드렸냐면 의무관리 대상의 뭡니까?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그래서 네 가지 공동주택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소장을 배치한다, 배치할 수 있다,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정리를 잠깐 했었던 부분이니까 양가로 6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소장으로 배치한다. 다만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해서 주택관리사 보호를 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장 배치는 최소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가 확인했지만 500세대 이상이면 그리고 미만에 따라서 배치되는 소장의 자격 규정이 같아 틀리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서 이상 미만이면 누가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거냐. 그래서 지문에 가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 입주자 대비회의가 배치합니다. 네, 그래 가봤더니 입주자 대비회의 양가로 단서가 뭐가 됐냐면 자치관리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면 자치관리 방식이라면 관리사무소장은 이 누가 배치합니까? 입주자 대비회의가 배치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면 누가 배치합니까? 사업자가. 그리고 세 번째,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입니까? 그렇죠? 이 업무를 인계하기 사업 주체도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 사업 주체도 관리사무소장을 규모에 따라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면 누가 소장을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하죠. 그래서 1번부터 4에 해당하는 기역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자가 소장을 배치합니다. 1번. 자, 2번으로 가죠. 2번에 1의 기역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자는 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소장은 지금 관리사무소장은 배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죠.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를 배치하는데 뭐라고 됐냐면 보조자로서 뭐라고 됐냐면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장을 배치하지만 소장의 보조자로서 누굽니까? 소장의 보조자로서 누구를 말하냐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는 규정은 이건 아직 법으로 소장은 배치한다라고 해서 꼭 배치해야 되지만 소장의 보조자로서 이 주택관리사 등 배치하는 건 여기는 배치한다 할 수 있다. 배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공동택 규모가 세대수가 3,000세대예요. 3,000세대입니다. 그러면 3,000세대의 공동택 규모가 큰 대규모 단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000세대이고 이 공동택 분명히 이 자격자는 누가 갈까요? 500세대 이상이면 누가 갈까요? 주택관리사가 배치돼 관리할 건데 주택관리사인 소장이 이 300세대를 전체를 관리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장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소장에는 소장의 보조자, 즉 여기서는 말한 보조자란 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직원이겠죠. 직원으로서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주택관리사 등의 산하보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소장으로 이 보조자로 배치하는 규정은 아직은 이거는 법상 여기는 선택 필요하다면 배치해도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배치하다는 여기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장 관련한 부분 설명드릴 때 여기는 소장은 꼭 이 규모에 해당하면 배치한다지만 그러나 보조자로서 자격자를 배치하는 규정은 아직은 법적인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봐주십시오. 부분들은.
그래서 소장 배치 규정 정리했고, 자, 소장으로 배치가 되면 어떤 이제 1년 업무를 수행할 건데, 소장으로 배치가 돼 일단 1번만 잠깐 보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도 몇 가지가 간단하게만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1번만 왜 손해배상 책임 이 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했을까? 그래서 1번에 가보니까 소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조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뭐할 책임이 있다?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취지하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취지 정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자,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다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1번, 2번, 3번 크게 1, 2, 3번과 야한가로 2번을 정리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만 잠깐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만 보실게요. 질문은 주택관리업자 등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은 지금 누구와 누가 포함되냐면, 주택관리업자와 누가 포함되냐면 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일단은 이후에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이 관련 공동택 관리법령에 따라 뭘 받아야 됩니까?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연수도 나와 있는 연수는 일수는 일단 그건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하시되,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택 관리법령에 따라 뭘 받습니까?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실시할 것이? 실시권자만 봐두시게. 그래서 실시권자는 누가 실시권자가 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누구는?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야한가로 1번, 야한가로 2가 나와 있습니다만, 야한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볼까요? 주택관리업자와 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공동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시권자는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때는 받아야 한다 정도까지 해서 야한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실시권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1번만 한번 보시고 2번하고 3번 그리고 야한가로 2번에 교육기관 관련 일수 관련한 부분 한 번만 간단하게 쭉 확인을 해 놓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문 동그라미 3번 주택관리업자 교육과 관련한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